약 5천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스위스의 루퍼스빌이라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마을은 안전한 동네로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평화롭고 화기애애하던 이곳에서 스위스 전역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아침, 개들을 산책시켜주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던 한 이웃이 그날도 한 가정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릅니다. 평소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집주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살짝 문을 열고는 자신의 반려견을 문틈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재빨리 문을 닫아버립니다. 항상 화장을 한 상태로 반갑게 맞아주던 그녀가 그날은 맨 얼굴에 아무 말도 없이 들어가버리자 이웃은 그 상황이 의아했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살짝 보였던 그녀의 표정이 어딘가 편안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가정사 때문일 수도 있다고 여기며 간섭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런데 약 2시간쯤 지난 11시 30분경 그 집에 화재가 났다는 한 이웃의 신고를 받고 소방차들이 출동합니다. 도착한 소방관들이 즉시 불길을 진압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자 사망한 4명의 사람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들은 48살인 엄마 카를라와 그녀의 19살 아들인 디온과 그의 여자친구인 21살 시모나, 그리고 13살의 막내 아들인 데빈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목이 베어져 있었고 손과 발이 결박된 상태로 불에 심하게 타 있었습니다.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싱글맘이었던 카를라는 오래전에 조지라는 남성과 재혼을 했고 2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데빈은 따뜻한 미소를 가진 착한 아이로 형과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형 디온은 활동적인 성격으로 스포츠와 자연을 사랑했으며 친구들에게 인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사건 당일 출근을 위해 일찍이 집을 나갔던 아이들의 새아빠가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이전에 본 적 없는 끔찍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에 스위스 전역이 주목했으며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수집한 DNA와 지문들을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대조해봤지만 일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카를라의 남편과 그의 전 부인과 자녀들, 그리고 전 남편과 그의 부인 모두를 조사했지만 그들에게서는 범죄 혐의나 어떠한 동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도 조사했지만 그들도 이번 사건과는 연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들 가족은 재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누군가와 분쟁이 있었거나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 인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범행의 흔적이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면서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아침 9시 50분경 은행에서 카를라가 약 1,000만 원의 돈을 인출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CCTV 영상에 포착된 그녀는 긴장돼 보였고 서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범행 동기가 돈과 관련돼 있을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스위스 역사상 가장 높은 현상금이었던 약 1억 5천만 원을 제시하며 당국은 범인을 찾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 주변에서 사용된 모든 휴대전화기의 수신 활동을 조사하기도 했으며 독일에서 유명한 범죄 해결 프로그램과 국제형사경찰기구에도 알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도움을 받아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의 가족들과 관련된 것들이 검색된 컴퓨터들의 IP 주소들도 모두 얻어냅니다. 시간이 흘러 5개월이 지났을 무렵 마침내 경찰이 한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카를라의 집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33세의 토마스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지역 축구팀의 행정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2마리의 반려견과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가 피해자들의 이름과 SNS 그리고 주소지를 여러 차례 검색을 했었던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와 카를라의 집 주변을 산책하며 항상 같은 시간대에 휴대폰을 사용했었지만 사건 당일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대신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범죄 기록도 없고 평범한 사람으로 알려진 그를 체포하기에는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2016년 5월 11일
토마스가 운전을 해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찰이 그가 통과하는 구간에서 음주 측정을 실시해 DNA를 채취합니다. 분석 결과 그의 DNA는 사건 현장에서 검출된 것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2일 경찰은 스타벅스에서 여유있게 커피를 마시고 있던 토마스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자택 수색을 위해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방 한켠에 놓여져 있는 배낭 안에는 수갑과 칼, 전기 점화기, 테이프와 장갑 그리고 성적인 도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소름 끼치게도 그의 컴퓨터에는 1000개가 넘는 어린 소년들의 사진과 10,000개가 넘는 동영상들로 가득했으며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노트에는 데빈과 닮은 11명의 소년들의 이름과 주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 11명의 소년 가운데 2명은 이미 스토킹 중이었으며 다음 범죄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자신이 아동 성애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범죄를 인정하며 사건 정황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이 좋지 않아 엄마에게 의존해 생계를 유지해왔던 토마스는 사람들을 살해하고 돈을 훔치기 위한 범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평소처럼 개를 산책시키던 중 그가 데빈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를 향한 성적 욕구가 커졌던 토마스는 데빈을 스토킹하며 본격적으로 범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15년 12월 21일 그가 몇 달간 세워온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날 이른 아침 토마스는 카를라의 남편이 출근을 할 때까지 그들 집 주변에서 기다렸습니다. 8시 30분경 카를라와 아이들만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그가 집 앞으로 다가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카를라가 문을 열자 그는 자신을 데빈이 다니는 학교의 심리상담사로 소개했고 최근 한 학생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상담차 방문하게 됐다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놓은 위조 서류와 신분증을 제시하며 그녀를 속이는데 성공합니다. 카를라가 토마스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커피를 내려주려 할 때 그가 칼을 꺼내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깨워 한 방으로 모이도록 명령했고 그녀에게 아이들의 손과 발을 묶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계좌에서 당일 최대로 인출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확인했고 카를라에게 은행에 갔다 오도록 지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행으로 가는 길에 그녀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토마스는 그녀가 허튼 짓을 하지 못하도록 그녀의 사진을 찍어 공범에게 보내는 척했고 은행 앞에서 지켜보고 있다며 겁을 줬으며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즉시 살해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며 당시 그녀가 감당해야 했을 공포와 고통은 그 누구도 전부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10시 30분경 토마스는 은행에서 돌아온 카를라의 입을 막고 결박했으며 그 후에는 더욱 끔찍하고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토마스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데빈을 성폭행했으며 자신의 중요한 목적을 이룬 그는 모두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그들의 몸과 가구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고 나서야 사건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경악스럽게도 그날 밤 그는 카를라의 돈으로 친구들을 만나 카지노를 즐겼으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아무 잘못도 없는 순수한 아이들과 일면식도 없었던 한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며 행복했던 한 가족을 무참히 파괴한 악마였습니다. 2018년 3월 법원은 토마스에게 살인과 사기, 인질 강도와 성폭행 그리고 아동범죄와 방화 등의 여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의 형량체계는 아무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치료를 통해 재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중에 조기 석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토마스가 정신과 치료를 통해 회복되었다는 것과 더 이상 사회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입증하게 된다면 15년 후에는 조기 석방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스위스 역사상 최악의 사건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 가슴 아픈 사건은 계속해서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판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